약 한 달 전 지난 6월 16일 저는 제보 메일 2통을 30분 간격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같은 제보 2통을 받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두 구독자분께서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인 몇 명이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꼭 이를 고발하는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를 고발하는 영상은 가급적이면 제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뒀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병원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요시다 켄지 등 4명은 독일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소녀상 앞에서 사기를 그만두라며 목 놓아 호소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독일인들로부터 미친 사람이 아니면 돈도 안 받고 누가 저런 짓을 하냐는 쌍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만 일본 내 극우단체의 지지를 받았을 뿐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위안부는 사기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기라고 지적하는 그 주장이 과연 맞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우선 영상을 잠시만 감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모티브가 된 코코순이라는 영화인데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Put a paper bag over her head. They went on picnics with the Japanese soldiers. This is from the woman telling the American interrogators.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한 논문 게재를 철회하고 미친에서 포로가 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의 6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정식 명칭이 이제 OWI 포로 신문 보고서 49번이 되는 거죠. (49번의) 작성자 알렉스 요리치죠. Have you seen Alexei Yorichi using interpreters to talk to the Japanese couple? No, we didn't have any interpreters. 파티가 있었고 같이 가서 즐겁게 놀았다. 이런 내용들을 위안부들이 진술하기는 literally shaking reading the first paragraph, incorrect but also offensive. 마지막 7페이지가 이제 부록으로 위안부들의 명단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모든 행적은 저희가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단 한 분 거의 높은데 가뒀어? 이 중에서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할머니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건 거지? 그녀들에 대한 영상 제작 주제를 찾다 발견한 이 코코순이라는 영화는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사기를 외치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매국노들, 자신의 논문에서 그녀들을 매춘부라 부르며 오물을 배출한 하버드 대학교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 세상의 시선 때문에 겉으로는 차마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은근히 그녀들을 의심하고 있을 그 누군가의 인식을 전부 바꿔버릴 핵심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럼 그녀들에게 이런 누명을 씌운 그 시작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1944년 8월 10일 미얀마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미얀마 북부 미치나 지역에서 20명의 한국인 여성을 포로로 잡았는데요. 당시 연합군 측에서도 정체불명의 젊은 여성 20명이 한 번에 포로로 잡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기이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신문에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이른바 미 전시정보국 49번 보고서 또는 일본인 전쟁포로 신문 49번 보고서라고 불리는 바로 그 문서입니다. 1942년 일본군이 미얀마를 점령한 후 약 10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미얀마에 주둔했었는데 1944년 8월 연합군에게 함락됐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주둔했던 만큼 일본군은 미얀마 거의 모든 도시에 위안소를 설치했는데 북부 주요 도시인 미치나에도 3개를 설치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그녀들은 미치나가 함락될 때 도망쳤다가 근처에서 연합군에게 잡히고 말았는데 20명의 젊은 20대 여성들이 한 번에 포로가 됐기 때문에 연합군은 이들을 따로 모아 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인도 동북부로 옮겨져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에 걸친 상세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1944년 10월
10월 1일 이 20명의 여성을 전담으로 신문한 담당관이 내용을 정리해 7쪽짜리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했고 이 보고서가 모든 사건의 시작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하버드대학교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국제법 경제리뷰 학술지에 논문을 한 편 게재합니다. 논문 제목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할 염려가 있어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가 강조했던 것은 그녀들은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당시 그녀들은 통상 계약 기간보다 짧은 1-2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고액의 선지급금을 받았으며 수익을 충분히 올리면 계약 만료 전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런데 램지어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저 위에서 언급된 49번 보고서에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사기를 부르짖었던 매국노들의 주장도 일본 우익단체가 그녀들은 돈벌이에 나선 직업 여성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보고서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20명의 한국 여성들을 신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미군 소속 알렉스 요리치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남자가 일본계 미국인 2세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보고서에 드러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죠. 보통 보고서는 사실관계를 나열하기 때문에 상당히 딱딱하고 건조한 어투로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서 수식어가 필요 없고 불필요한 설명이 필요 없고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제로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다릅니다. 머릿말부터 그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머릿말에서 그녀들은 병사의 편의를 위해 일본 군대에 소속된 직업 여성 혹은 직업적인 군대 종사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쓰면서 이미 그의 뇌리에 그녀들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성격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신문을 통해 보건대 그녀들은 평균적으로 약 25살이고 무지하고 유치하며 변덕스럽고 이기적이다. 이들은 일본인의 기준이나 백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예쁘지 않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으며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낯선이 앞에서는 조용하고 얌전을 피우지만 여성의 엉큼한 관계를 알고 있다. 자신들의 직업을 싫어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에 대한 이야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주관이 강하게 두드러지는 대목이죠. 또 다른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활과 근무 환경에서 그는 이들은 미얀마의 다른 이들과 비교한다면 거의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는 미얀마에서 두 번째 해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과 물건은 엄격한 배급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잘 살았으며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 요리치라는 인물이 그녀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램지어 교수가 그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램지어가 요리치의 관점을 차용해 그녀들을 주제로 논문을 쓴 겁니다. 만약 요리치가 이렇게 편견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일본은 무릎 꿇고 사과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지금도 일본이 그녀들의 존재를 강력히 부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렇다면 미군 소속 요리치는 왜 이런 보고서를 쓰게 됐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미국 서부 지역의 일본인 이주민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미국에서는 당시 엄청난 반일 감정이 생겼는데 당시 희생양이 된 대상은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서부 지역에 거주 중인 일본계 미국인을 전국에 세워진 격리 수용소에 수용시키는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했죠. 결국 12만 명이 넘는 일본계 혈통 중 약 7만 명은 미국 시민이었지만 루스벨트 행정부는 가차없이 일본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을 감금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조국인 미국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했고 이때 니세이라 불리던 일본 이주민 2세들이 미군에 대규모로 자원 입대하게 되는데요. 요리치 역시 그 일본계 미국인 중 한 명입니다. 가족들이 강제 수용된 상황에서 미국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은 직접 전투에 참전하는 것이지만 미군은 니세이만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전투부대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적이 일본이니까요. 이에 니세이들은 대부분 심리전이나 포로신문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요리치를 포함한 니세이들의 심리 상태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자신들의 현재 조국 미국과 모국 일본 사이의 전쟁으로 가족들이 전부 수용소에 감금되었고 자신들은 모국에게 총대를 겨누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겼죠. 하지만 일본인의 피가 흐르던 그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피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만큼은 더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49번 보고서가 편견으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신문관 요리치는 영어 또는 일본어는 구사했겠지만 한국 여성 20명은 그 누구도 일본어나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요리치가 보고서에 그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무지하다고 기록했으니까요. 보고서 7쪽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요리치와 여성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번 연무지, 16번 오프니, 19번 오키송, 20번 김겁투고 등 도저히 한국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하죠. 프로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그 20명 중 1명이라도 일본어 또는 영어를 잘했다면 그들이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주었겠지만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확실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리치는 자신의 편견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래서 보고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주관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녀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때마다 일본의 극우단체들은 그녀들은 자발적으로 쫓아갔다고 주장하고, 일부 매국노들은 그녀들에게 사기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49번 보고서를 거론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 49번 보고서가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차가운 머리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생각되시나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